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뭐 다사다난했던 그런 24년 못지않게 개인적으로도 좀 뭐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심각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하고 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태 기자는 어떤가요? 저는 뭐 비슷하죠. 왜냐하면 뭐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A형 독감에 걸려서 아이고야. 살아났는데 코로나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애청자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 PD님 어떠셨나요? 사실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군사, 군대, 무기, 군 정책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올해만큼 뭔가 들쑥날쑥하고 스펙타클한 한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휘몰아치듯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말이 오히려 좀 고요한 느낌이 들지 않나. 물론 이제 고요한 가운데서 뭐 다른 정치 쪽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준비한 건 박찬준 의원께서 국방 연말정산 탑3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박 의원님이 해주신 탑3는 정말 영양가 있고 알차고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연말마다 그렇죠. 뭐가 가장 이슈가 됐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탑3를 맞습니다. 선정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우리 박찬준 의원님께서는 네. 어떤 이슈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제 매년 그 밀떡에서 국방 뉴스에 관련해 가지고 또는 이슈와 관련해서 네네. 그 해의 탑3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그 해의 탑3 정하면 뉴스가 뭐 몇 개 정해지겠지만 사실 이번에 국방에만 한정한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 위주로 선정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 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방 정론에 입각한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뽑자면 많이 10대 뉴스에 나오는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참전한 거,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선정한 밀떡에는 당연히 빠진다. 뭐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첫 번째 생각한 건 LSM입니다. 이 LSM 개발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개발이 완벽한 성공이고 이제 실전 배치를 로드맵이 완전히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 다층 방공망이 완비돼 간다. 그림이 완전히 그려졌다.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탑3로 안이 뽑을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LSM 개발 성공, 개발 완료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저는 이런 다층 방공 체계가 미국은 당연히 있을 거고 이스라엘도 구축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유럽이 이렇게 하늘을 무방비로 놔둔 건 처음 봤어요. 얘들이 뭘 믿고 대체 이렇게 하늘을 뻥 뚫어놨을까 해서 관련 자료 찾아보니까 유럽도 유럽 차원에서 대대적인 방공망 구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부터 이걸 미제 미사일을 쓰느냐 이스라엘제 미사일을 쓰느냐 뭐 이런 걸로 좀 얘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랑 일본은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중국은 자기만의 그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S-400을 위시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미국 패트리어트에 의존하고 있고, 그 너머의 고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LSM급에 해당하는 미사일 시스템은 아직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해상 버전으로 해서 SM3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상 기반으로는 안 갖춰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은 완전 미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거는 유럽이었어요. 그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나름의 방공망을 다 구축했는데 유럽이 별다른 방공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믿고 이렇게 영공을 비워놨지 했는데, 유럽은 왜 이렇게 방공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어차피 계속 군비를 줄이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유럽은 어느 정도 미국을 믿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러시아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장거리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완비된 편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타격 무기도 별로 없었고 방공 무기는 더더욱 없어서 뭐 최근에 뭐 통합 방공 계획을 세운다고는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제가 탑3 중에 두 번째로 뽑은 것은 425 사업이 이제 정말 본궤도에 왔다. 얼마 전 뉴스에 세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제의 로켓을 달고 성공했지만 나중에 지금 425 사업을 넘어가서 나중에는 아마 우리의 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로켓으로 발사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벌써 425 사업은 5개의 인공위성을 올리는 거잖아요. 감시 정찰 자산을 올리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아직 세 번째까지 성공했고요. 내년도에 있을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성공 가능성이 무지 큽니다. 이 정도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위성 감시 정찰을 2시간에 한 번씩 주변국 및 북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탑3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지켜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순조롭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위성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고도인가요? 고고도인가요? 아무래도 인공위성이니까 일반적인 걸로 따지면 상당히 고고도에서 운영되는 정찰 자산인데 그중에서는 좀 고도가 낮은 급에 들어가고요. 어찌됐든 이런 정찰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2호 시스템 기반의 정찰 인공위성이 한 기가 가고요. 나머지는 싸 기반의 인공위성 정찰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벌써 이번 3번 올렸는데 2호 시스템 기반 한 기, 그다음에 요번에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싸 기반의 인공위성 2기가 올라갔어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해상도 확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약간 직관적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였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다른데 그 2호 시스템 기반은 제가 알기로는 5m 이하.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3m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국군의 정보사령부나 그 위에 있는 뭐 국정원이나 네. 이런 데서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고화질이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싸 위성은 당연히 그 싸의 특징상 전천후 네. 어느 때나 날씨에 관계없이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다. 탐지 정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해상도는 당연히 2호 시스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5m 정도로 저는 봅니다. 뭐 사실 알고 있어도 정확히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보 분야에 아주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무자들만 알겠죠. 많이 알면은 알수록 좀 위험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네. 한 번 썼는데 가격 얼마예요? 맞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 올리는데 그 측에서 얼마를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상 이거는 이제 국방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다른 쪽에서의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때려잡자면은 총 예산이 1조 2,214억 정도 되니까 그 안에는 5기를 다 그걸 올리는. 5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추정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드리죠. 어쨌든 비싸다. 네, 하지만 꼭 필요한 우리의 정찰 자산이다.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는 타격력 쪽으로 봤는데 가장 우리로서 정말 필요로 한 거, 우리의 그 위협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한 타격력이 뭐였냐 하면은 지상 기반의 적의 장사정포나 또는 그 이상의 사령부급을 타격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발을 디딘 해가 바로 올해다. KT즘-1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탑3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425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공 미사일의 다층 방공 체계를 구축한 거는 우리의 방패라면 눈과 방패가 있는데 이제 창. 이건 뭐 무적이네요. 네. 그 발 뒤꿈치만 약점이었던 아킬레스를 보는 것 같고 이 킬체인이라는 건 결국은 저도 많이 생각하는 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리고 방어 체계, 방공 체계를 갖추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의 그 까삼이라는 로켓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갖췄는데 까삼 로켓은 한 발에 한 80만 원? 이런데 로켓을 막는 미사일은 한 발에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항공 분야에 있어서 뭐 어떤 그 수지타산이나 손익계산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나 네. 국가부채 뭐 계산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답정로를 그냥 얻어맞자지. 네, 그러면. 네. 그렇지만 그래선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기술력도 자체적으로 완비했기 때문에 이런 다층 방법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그 킬체인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부대 재편 같은 게 있었나요? 그렇죠. 부대 편제가 재편이 근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우리는 편제를 바꿨죠. 우선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화력여단을 둔 것은 바로 이걸 목표로 해서 둔 거고 화력여단 예하에 3개 대대가 있죠. 그 3개 대대 플러스 2개 대대 정도가 더 편입이 됐는데 그렇게 예속된 이유가 바로 KT즘을 운영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거고 이 KT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KT즘2가 개발 완료가 만약 된다 그러면 군단급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단 예하의 포병 여단 중에서 직할 대대를 1개 내지 2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앞으로 에어테킴스가 물러나면서 KT즘2가 들어올 가능성이 짙습니다. 박 의원님이 꼽은 탑3 아주 잘 봤고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탑3는 탑3인데 그 항상 이런 거 뽑으면 아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가 맞는 지점도 있고 요게 왜 안 들어갔지? 이런 지점도 있고 뭐 태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각자 2024년에 기억나는 무기 한 가지씩만 꼽아볼까요? 우선 우리 태 기자님 궁금한데 태 기자님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꼽히는데 올해 2024년에 뭐 새로 만들어지거나 두각을 나타냈던 무기 중에 요거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있나요? 미리 해버려야지. 네. KF-21입니다. 야 이거 당했다.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공군 감사합니다. 전문가 기회를 주셔서. 맞아. 최근에 보니까 네. 1000소티를 도달하고 그다음에 네. 2000소티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소식을 우리가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걸 듣고 나서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셈. 왜냐하면 이게 더 멀리, 더 높이 막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돔 얘기할 때 박찬준 위원님께서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실제 이스라엘 주민들 인터뷰를 보니까 공습경보가 안 울리는 것만 해도 살아남을 것 같다. 이게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지 않는 것만 해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질 때 내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엘셈을 꼽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뭘로 꼽으시겠어요? 제가 꼽은 3개 중에 1개도 하셨고 원래 꼽아야 될 것도 뭐 태 기자님이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전 생각 안 했어요. KF-21은 왜냐 네. 2023년에 벌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렇죠. 모습을 네. 제가 봤기 때문에 네. 2024 생각했을 때는 만약 그걸 제외한다면 저는 안창호급 잠수함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숨어있는 네. 전략 자산 중에 하나고 은밀한 타격력 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양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 나아가서 이런 희망도 좀 같이 하면서 이걸 생각했는데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생각하면서 선정해봤어요. 역시. 네. 네. 우리 김 PD님 궁금하네요.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는데 네. 저는 국군의 날 때 생각을 해보면 네. 현무 5, 현무 5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괴물이라고 불리는 네. 네, 그 무기. 그러니까 뭐 지금 꼽았던 4개의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키는 무기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무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이게 생각만 해보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기분이 굉장히 든든해지고 안심이 되는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꼽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2024년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지도 여러분도 한번 꼽아보시고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